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입니다. 네. 제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을 가졌는데 살을 좀 뺐는데요. 왔는데 아무도 살 뺐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우울해졌는데 재밌는 건 저희 심리학에서 특히 제가 전공하는 인지심리학에서 우울할 때는 독서가 최고다 라는 연구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될 때 꼭 우울할 때만 읽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기분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아주 잘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독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상황에 해야 될 행동들이 독서라는 말씀을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제가 독서라는 말씀을 과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주로 만나는가 그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Well-defined problem, ill-defined problem. Well-defined, define은 규정되다죠. Well, 잘. 그 다음에 ill-defined는 엉망진창으로 규정된 문제. 자,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결국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만납니다. Well-defined problem, 잘 규정된 문제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672 더하기 735. 이런 게 well-defined problem입니다. 632 더하기 735는 어떻게 풀죠? 1자리 먼저 더하면 되죠. 그리고 10자리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0자리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디쯤 풀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출발, 그리고 종착역, 그리고 과정에서의 상황들이 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well-defined problem이에요. 그래서 well-defined problem, 이렇게 잘 규정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가 쓰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의를 보이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학교에서 만나는 시험 문제들이 다 well-defined죠.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한 학생들, 성의 있게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은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성적을 잘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요, 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ill-defined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얼만큼 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감이 안 잡혀요.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힘들죠. 내가 회사에 새로 들어왔는데 내 부장님의 마음을 얻는 법, ill-defined예요. 왜냐?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다라고 했더니 부장님이 지나가면서 이럽니다. 너는 왜 그런 걸 하고 있니? 이렇게 또 좌절이 오죠. 그리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갖게 되죠.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를 할 때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내가 저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만 한다고, 시간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남학생들이 지금도 캠퍼스에서 자동차 트렁크 열고 풍선 올라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고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어머, 얘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남학생들이 오히려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학생한테 핀잔을 받기도 하죠. 좀 더 큰 문제로 가볼까요? 남북통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완성된 형태예요? 그리고 얼만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계평화, 빈부격차 해소.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건 학교를 떠나는 순간 ill-defined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well-defined problem,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well-defined problem을 해결할 때는 어떤 책을 읽어야 공부가 잘 되고 점수가 잘 나오느냐? 은유가 없는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ill-defined problem을 잘 해결하려면 은유가 많이 들어간 책을 읽어야 돼요. 자, 이 은유, 영어로 메타포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이미 지기 시작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 지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우리가 좀 볼까요? 자, 1997년에 IBM 딥블루에게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체스를 지죠. 그때 당시에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습니다. 자, 머리 붙잡고 괴로워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려 20년도 더 전에 우리는 체스를 졌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퀴즈를 지죠. 2011년에. 저 때 나왔던 게 이제 우리 귀에도 익숙한 IBM의 왓슨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얼굴 하얀 분은 켄 제닉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브래드 루터라고 하는 분이죠. 각각 최다 연승자와 최다 상금의 기록자예요. 뭐 스코어는 나중에 거의 몇 배 이상 벌어졌죠. 박수 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2016년에 우리는 이세돌 구단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 바둑을 지는 걸 이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저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라고 행복해하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셨던 분들보단 아마 이제 드디어 인간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닐까? 내 일자리는 정말 있을까? 정말 나는 컴퓨터보다 못한 존재일까? 이런 얘기들 그 이후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시대의 키워드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컴퓨터들은 잘 못 푸는데 인간이 잘 푸는 문제가 뭘까? 물론 여기에도 분명히 현재의 AI 기술은 저런 문제도 우리가 도전해보겠다라고 분명히 야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도전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한테만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칼 덩커의 종양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강연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 원문이 필요하시면 그냥 포털에서 제 이름 치시고 종양 치시면 돼요. 네. 한동안 제 연관 검색어가 종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종양을 레이저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로만 이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수술도 안 되고 내시경도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서 안쪽으로 이 종양에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다른 신체 장기를 다 망가뜨려요. 이러면 종양 제거하는 효과가 없죠. 그렇다고 약하게 쏴요. 그러면 종양이 제거가 안 됩니다. 자, 1930년대에 칼 덩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문제를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칼 덩커의 문제의 묘미가 뭐냐면 무려 7, 80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같은 인지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꽤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문제를 변형시켜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이든 그러면 어떤 다른 대학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죠. 학생을 아무렇게나 뽑는구나. 두 번째 생각.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있구나. 아무래도 두 번째가 더 가깝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국내외 수많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줘봤는데요. 10%만 문제를 해결해요. 나머지 90%는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아예 입도 뻥끗 못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10%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나머지 90%의 학생들에게 이 10%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던데 라고 보여주면 그 나머지 90%의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서든 그 10%가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지? 이런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된다는 10%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들어가면 나중에 6방향에서 들어가면 6배가 되는 시나리오예요. 자,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10%가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친구들이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 2, 3분 동안 뭐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한 10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많은 학생들이 강연을 들을 때 3분짜리 혹은 2분 30초짜리 짧은 게임 광고 같은 걸 하나 보여줘요. 이 게임 광고는요, 어떤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서 함락하는데 전 병력을 정문으로 돌진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병력이 들어가서 요새를 함락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야, 새로 나온 게임이네. 야, 캐릭터 너무 이쁘지 않냐? 야, 근데 디자인은 별론 것 같아. 사운드는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냥 게임 광고구나 라고 보면서 봅니다. 여러분들 왜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게임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 두 얘기가 관련이 있죠. 요새를 공격하는 장군의 스토리가 담긴 게임 광고와 그리고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저 문제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냥 게임 광고를 본 거죠. 저 2분 30초짜리 광고를 살짝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재미없는 강의를 해요. 예.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제목이 이런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훈계조로 강의를 막 한 10분 정도 합니다. 이 게임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그럼 학생들이 아 뭐야 우리 교수님 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저분 왜 저래 막. 자, 그런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재미없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딱 주면 이젠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여전히 문제를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저는 단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동영상이 힌트예요. 그럼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불과 20년 전쯤부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인식한 지식과 지혜의 차이죠. 지식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보를 계속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은 우리는 이제 AI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받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에 있는, 하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분야에 있는,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단서를 가져와서 해결하는 거죠. 새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30%를 저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저걸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직까지는 AI와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30%만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왜 70%는 가져다 쓰질 못했을까요? 불과 10분 전에 결정적 단서를 저는 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봤던 동영상이 힌트다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져다 쓸 수 있었던 걸.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쓴 거죠. 멀리 떨어진 걸 가져다 쓴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가져다 써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유추라고 해요. 영어로 애널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견,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과학이든 비즈니스든 아니면 인문학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 유추 과정을 통해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 해결이 일어났던 거죠. 화학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발견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트 케큘레의 분자구조식,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의 순환하는 분자구조식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잡아당기면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꿈을 꾸다가 순환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벤젠의 순환하는 분자구조식을 완성한 겁니다. 심지어 원자의 구조는 태양계의 구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SF 만화 영화나 아니면 우주 공상과학 소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저는 이런 걸 못할까요? 저런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듣고 보면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하지만 노벨상을 받거나 아니면 인류사를 바꿀 만한 저런 결정적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연결한 사람과 그리고 그걸 연결해내지 못한 저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도 1년에
수많은 동물이 나오는 꿈을 꾸는데요. 저는 1년에 10장생을 다 꿉니다. 그런데 제가 꾸면 개꿈이고, 그리고 어거스트 케클레가 꾸면 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겠죠. 즉 유추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남은 질문은 뭘까요? 이 유추 능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향상이 되냐는 거겠죠.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추 능력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가장 인간의 고등 정신 과정이며 최고의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안에는 똑같은 것들이죠. 태양계와 원자는 겉으로 보면 크기, 온도, 모든 것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지구보다 말할 수 없이 큰 태양계, 그리고 우리의 손바닥보다 말할 수 없이 작은 원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안의 구조는, 핵심은 똑같죠. 벤젠의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도 마찬가지죠. 뱀과 벤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안에 있는 본질적인 관계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유추는 왜 어렵냐면 겉으로 보면 유사성이 떨어집니다. Y축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즉 관계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겉으로도 비슷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비슷하면 그건 너무나도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곳 서울에서 특정 브랜드의 마트에 갔다가 만약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 브랜드의 그 같은 회사의 마트에 가면 저는 겉으로도 비슷하고 본질적으로도 같은 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쇼핑해야 되고 계산은 어떻게 되고 너무나도 쉽게 적응하겠죠. 기존 지식을 잘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겉으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도 비슷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정말 비슷한데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그것이 유추인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붙이는 이 유추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징검다리를 통해서, 즉 어떤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바로 은유, 메타포라는 걸 평상시에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메타포, 은유법,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경험해 보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뇌에서 눈? 마음? 창? 왜 얘네가 관련이 있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계속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이렇게 유추와 그 기초가 되는 은유를 경험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우리 몸의 단 2%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는 20% 이상 소모하죠. 그런데 은유법이 들어간 문학작품을 읽거나 아니면 은유가 들어간 예술적 무엇인가를 내가 체험할 땐 이 20%가 30, 40%씩 계속 사용된다는 겁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우리 뇌에서 이어붙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다이어트는 은유법이 정말 많이 들어간 문학작품을 읽는 거죠. 시예요. 시를 읽으면 실제로 체중이 감소한다는 연구조차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 몸매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10kg 정도 빠졌으니까 저도 시집을 요새 읽습니다. 그런데 시집 한 권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겠어요? 너무 많은 연결들이 있으니 우리 뇌가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추는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I는 배운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내놓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이어붙이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황당한 것들을 이어붙이는, 즉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분 전에 봤던 게임 동영상의 아이디어가 오는 이런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붙일 수 있는 유추의 능력은 아직 인간한테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유추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타포, 즉 은유를
은유를 경험했는가에 의해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왜 세계적인 과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비즈니스맨, 세계적인 CEO들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는 이제 분명해지죠. 그들은 그쪽에서 은유를 경험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붙이는 유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유, 메타포가 이렇게 풍부한 책이 아니라 0%인 책은 뭘까요? 아니, 0%여야 그 임무가 완성이 되는 책들도 있겠죠. 그게 바로 사전입니다. 사전은 메타포 들어가면 큰일 나죠. 사전에서 학교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았는데 메타포가 담뿍 담겨져서 내 마음의 꿈이 연그는 곳, 막 이렇게 정의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독서를, 빡도,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책을 읽고 있죠. 그런데 그 책에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를 너무 앞세우셔서 지식을 바로바로 습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서 사전류의 책만 읽으신다는 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참고서 등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 책들만 읽으신다는 건 오히려 내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장기적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이게 주식 투자로 치자면 완전히 단타 위주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기입니다. 물론 사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참고서 계열의 책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모르는 걸 잠시 빠른 시간 내에 참조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내 일이나 내 공부로 돌아갈 때죠. 사전은 그렇게 해서 만들기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내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사전류의 책만 읽고 있다면 장기 투자인 우리 인생에서 독서를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으로 보면서 책을 읽으시는 것과 같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독서의 의미를 넓게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애타게 나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강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은유를 경험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연결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연결을 자주 경험함으로 해서 나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이른바 통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져서 그래서 그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거나 내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 멋짐을 뽐내고 싶어하는 욕구보다는 내 안에서 오는 통찰에 혹은 아이디어에 더 많은 눈을 그리고 귀를 기울이겠죠. 자,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이제 인정투쟁을 위한 삶은 어렵습니다. 이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건 청년 해결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남의 인정을 자꾸 우리는 갈구하고 있어요. 어머,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네. 어머, 이번에 귀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셨다면서요? 네. 이게 다 남의 인정이죠.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남의 인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인정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행동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투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인정투쟁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분들 그리고 사회과학자분들이 봤을 때 이 인정투쟁에 가장 몰입하고 그리고 강하게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나라는 단연코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 인정투쟁을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저도 남의 감탄에 정말 목매죠. 그런데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은 사실은 한마디로 노예 같은 삶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남의 감탄을 어디서 받으실래요? 2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에 이 남의 감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 하나가
자기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아주 멋진 수입차, 럭셔리 수입차를 샀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아니 네가 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입차가 뭐 좋은 차도 많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차를 샀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차는 말이지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이야. 저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더군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통찰이 적은 그 친구는 차를 잘 알아서도 아니고 차가 좋아서도 아니고 물론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기 연봉의 2배를 투자해서 동창에 그 차를 몰고 가서 내릴 때 동창들이 우와라고 하는 남의 감탄에 이제 너무나도 많은 몰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안 됐어요, 그 친구. 왜? 차 사고 이틀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어떠한 동창회에도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차를 닦으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이 이런 삶을 두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감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감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걸까요? 내가 수입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멋진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감탄하는 건 나한테 하는 감탄이 아니죠. 그 물건이 하는 감탄이죠. 내가 나한테 감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문화적인 체험을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문화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 나도 이런 게 되는구나. 문화와 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삶만이 내가 나한테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8천만 원짜리 수입차가 필요가 없어도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지혜를 덤으로 얻고요. 어머나, 저는 그 차의 가격을 8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의 연봉을 얘기해버린 셈이 됐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는 존중한다. 그리고 너의 이 재미있는 센스들도 나는 너무 부럽다. 하지만 이제 너는 너한테 감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봤을 때 너 자신이 새로운 통찰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니?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은유가 담뿍 담겨져 있는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이제 그 친구도 다행스럽게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을 하고 만들어낸 통찰을 그리고 또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다행스럽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은 독서는 은유를 경험하는 거고요.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AI가 할 수 없는 유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인간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효율적인 인간의 지혜를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